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치 집중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치학에 관련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 하는데 저 얼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쭉 하고 그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스타일이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 좀 하면서 그죠? 이렇게 질문 드리고 목소리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 하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이놈의 코로나가 그 여러 가지 그죠? 예, 비말이 튀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수업에 장애까지 주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제가 목소리 크게 그 외치라는 말씀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육 내용을 전하면서 무슨 질문을 좀 하면 그죠? 예, 혼잣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해서 저기 설명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보신 분. 예, 그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좀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언급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치 집중반, 그러니까 정치의 출제 자체가 이번 연도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선정한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돌발적인 주제가 거의 없이 그 정치학에 관련해서 집중반에다 제가 다뤄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 그 문제의 어떤 우리 학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기준은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흐름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과거의 옛날 것부터 제 집중반 교재에 그 옛날의 어떤 내용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자체가 막 20년, 3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옛날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옛날에 나왔던 것의 경향성은 이제 조금 덜 나오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소다평으로 전환되고 하는 최신의 어떤 흐름 속에서 좀 더 강조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범위를 한정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제 집중반 교재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따로 기출문제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 수록이 돼 있고. 자,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강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정치학 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를 일단 한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수험이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충실히 강의에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처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 임용 대비 처음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제가 지금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넘어선 개론서의 수준까지를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강의 잘 따라오시면서 특히 복습 위주로 예습은 제가 크게 바라진 않을게요. 예습은 조금만 교재 정도 읽어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쓰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고 수험에 관련해서는 복습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습에 관련해서만 좀 신경 쓰시면서 충실히 따라오시면 좋겠고 필기는 강의할 때 필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텍스트의 내용을 칠판에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도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적어 보시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다평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답안지 그 백지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적어 나가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메모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나만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요약 정리 노트랄까? 그런 거를 한 권을 또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평소에 어떤 학습이라는 게 집중해서 듣고 하는 것이 나는 좀 낫고 교재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하는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그 출판사 쪽에 원고를 넘겼는데 크리스마스요, 연말이요, 막 하면서 조금 출판하는 쪽에도 조금 지연이 됐나 봐요. 자, 그래서 내일 입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똑같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는 구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교재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번 연도 나온 거 조금 더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지필에 관련해서, 교재에 관련해서 항상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 수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10%가 바뀌었느냐, 20%가 바뀌었느냐, 전면 개편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는 경제적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래도 수험의 부담을 좀 적게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했던 교재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조금 바꿔가지고 그걸 구입해야 될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드리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 교재의 내용에서 특별하게 문제만 첨가된 거니까 작년 거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새롭게 그 손때 묻은 거에서 조금 더 첨가하고 싶다, 그냥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교재에는 그 참고 도서로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도서가 딱 2개밖에 없었잖아요. 서울대 공저의 정치학의 이해. 그다음에 메모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리피트 어게인 해드리면 정치학의 이해. 출판사가 박영사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 서울대 공저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 그래서 정치 과정론 쪽이 잘 나오는데 가장 쉬운 문체로 잘 돼 있는 책이다. 그래서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 저자가 고경민. 인간사랑인가 출판사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2권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마땅한 어떤 한 권의 개론서가 모든 어떤 정치학의 범위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심판 이번에 서울대 공저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집중반에서 다루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개론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좀 그 정치학에서는 연구 주제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현학적이고 좀 딱딱한 문체들을 또 익혀나가는 또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론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책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교재에 다 녹아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기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럴 때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근데 그래서 또 이 책까지 또 언급을 해드리면 이 책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고 막 하는데, 헤이우드 책은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아시죠?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참 번역해놓고 보면은 참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주안점을 두실 책은 그 2권 정도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 그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합격하신 분의 개론서 하나도 안 보고 선생님 교재만 봤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개론서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고, 통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개론서는. 아시겠죠? 1페이지부터 나는 하루에 뭐 30페이지씩 읽어 나가겠다.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해당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강의 때 진행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정도로, 처음에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소화를 해주시고, 오히려 더 지금 단계에서 특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야 될 책은 교과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주요 내용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서를 중점으로 보시고, 교과서는 출판사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특정 출판사에서 후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미래엔하고 천재교육 추천해 드릴게요. 예, 뭐 두 권 다 구입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두 말씀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온 내용은 이거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련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우선순위로 제가 다 쳐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은 개론서 공통이다, 어떤 내용은 교과서다, 뭐 그런 식으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용 우리 고사 선발이 높은 경쟁률을 띠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어떤 부담도 되게 많으시고 할 텐데, 그죠? 예, 가슴은 뜨겁게, 그죠? 예, 달궈 두시고, 예, 머리는 냉철하게, 그죠? 예,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부터, 그죠? 하면서, 예, 그런 어떤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난 1년 만에 난 진짜 할 거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빼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는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굳은 마음,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서 예, 그런 어떤 예, 각오를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정말 1, 2월 달 정치학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눈빛 봐주세요. 자, 화이팅! 그죠? 예, 우리 꼭 예,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단으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치학의 이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갈게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정치의 의미해서 데이빗 리스턴이라는 학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면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의 정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배분하는 활동이 뭐래요? 정치래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해서 권위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권위. 이거 참, 그쵸? 우습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기평으로 이 권위 쓰는 거 나온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정치학에 대해서 입문으로 시작하는 건데, 일반론 시작하는 건데, 입 달린 정치학자들은 누구나 정치는 무엇이다, 정치는 무엇이다 정의했겠죠. 근데, 1950년대, 6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그죠? 데이빗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의 정치에 관한 정의가 가장 일반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치란 뭐라고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셨다는 걸 보고, 그러면, 자, 뭐, 가치 있는 것들, 분배, 권위, 적, 뭐,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자, 괄호 4번에 보면 정치 체계론이라고 해서 이스턴이 투입 산출 모형을 통해서, 그죠? 이런 어떤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치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정의와 데이빗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 정치 체계론이라고 하는 부분,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같이 연관해 보시면 되겠고. 자, 괄호 4번에 나와 있는 정치 체계론은요, 이걸 통해서 교과서 있죠? 교과서가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1단원이 이제 뭐 정치에 관한 일반론 나오고 민주주의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헌법 파트예요. 3단원이 정치 과정론입니다. 선거, 정당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단원이 민법. 근데 뭐 제 영역은 아니고. 이제 법률 파트고, 이제 5단원이 뭐 이제 공법이나 뭐 사회법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단원이 국제정치거든요. 정치 과정론 교과서에서 정치 과정론 3단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괄호 4번에 나와 있는 정치 체계론이라고 하는 건 뭐다? 교과서 기본사항이라는 거예요. 교과서 기본사항. 아시겠죠? 3단원 정치 과정론 들어갈 때 이걸로 얘기를 하면서 자, 뭐 선거제도 얘기하고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칠판 한번 보시면, 먼저, 정치라고 하는 건 데이비 이스턴은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제가 그걸 한번 요약해 드리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글씨 크기 괜찮아요? 뒤에 계시는 분 모니터 잘 보이세요?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 정치래요. 맞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개인적 가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건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돈, 그러니까 그죠? 예, 그죠? 예. 부자 되고 싶죠? 난 그런 삶 싫어. 그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나는 이렇게 정수기에 물 마시면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 거야. 그죠? 물질적인 걸 다 거부할 거야.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권력, 권력 지향적이다, 그런기보다는 내가 좀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때요? 예, 내가 한마디 딱 했으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사장님으로 통일하자. 예. 그쵸? 예. 자, 그런 뭔가에 좀 영향력이 있으면. 예. 그 다음에 좀 위신이랄까, 명예? 그죠? 위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잘 안 가요. 식당에 가면, 그죠? 아이고, 원장님 오셨습니까? 막 그러죠? 근데 제가 딱 가면은, 젓가락을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죠? 예, 일개 강사고 노동자니까. 그죠? 예, 사회적 위신. 아무튼, 그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권력 위신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크기에 비해서 그 수량이 어떻게 돼요? 양이 부족하죠. 비극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무슨 석을 띈다? 이게 경제학의 출발이죠. 어떻게 보면. 희소하죠. 욕망의 크기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맞죠? 자, 그러니까 경제학은 뭘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욕망의 크기는 무한한데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포기하는 게 생기죠. 그죠? 예, 그러면 선택한 것의 이 편익이 포기한 것의 가치, opportunity choice보다는 커야지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배우는 게 경제학이라면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은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예, 누구나 부자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배분한대요? 권위적으로 배분한대요. 그죠?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결정이란 얘기예요. 맞죠? 내가 사립학교에 지원할 것이냐 공립학교에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는 개인적 결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교원이 되고 싶은데 자리는 희소하니까 이런 어떤 공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제도화를 시켜서 그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공적 결정으로. 아시겠죠? 근데 그 결정이 그러면 나한테 좀 유리하고 또는 불리하다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어떤 권위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죠? 국민이라면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결정을 수용하고 저는 이제 복종이란 말은 잘 쓰고 싶지 않은데, 그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하게 되면, 윤석열이 뭐 하는 거,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특정한 인물 얘기하면 정치 편향적이야, 그러지 마세요. 모두 다 깔 거예요, 그죠? 정치학의 본질은 비판의 학문이에요. 비판의 학문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 말씀 좀 드리면, 그죠? 저도 이 정치학과를 선택했을 때 가면 대통령 되는 방법 알려주고 국회의원에 되는 방법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청문회 뜻을 안고, 그죠? 시골 촌놈이 서울에 다 와가지고 그 캠퍼스 안에, 난 이제 정치학도야 하고 딱 첫 시간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학생회장 출신인 놈, 아니, 놈이라고는 안 했죠. 그냥, 예, 출신, 막, 저도 자랑스럽게, 그죠. 예, 저도 이제 딱 고등학교 때 민선 1기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죠. 예, 그래서, 예, 학교에서 지명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60명이 앉아있는데, 신입생에 중에 20명 정도가 손들더라고요. 예, 이 권력 지향적 인간들, 그죠. 정치학은, 그러면서 교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정치학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과 그 수단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이 국민에게 얼만큼 정당하게 행사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는 관점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그건 정치학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정치학자가 아니다. 보이시나요? 예. 저 앞에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그죠? 예. 저희 뇌리,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비판의 학문이구나. 그러니까, 강의실에 앉아있는 거는, 그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그쵸,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는데 저를 환영해주는 거는, 예, 교수님이 아니라, 그죠, 경찰이었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도 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야당들도 까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정치학의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예시의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요약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해서 권위적으로 배분해서 이 사회의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라는 거죠. 그죠? 데이비 이스턴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서 자,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공적 결정의 이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정치의 문제를 데이비 이스턴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잘 배분을 해요. 근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 배분으로 인해서 대립 갈등이 증폭하는 게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지도자나 어떤 공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그죠? 어떤 사상이랄까. 그런 것들의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터나 사회적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이스턴은 이런 식으로 체계 이론, 좀 이따 나오게 되는 행태주의의 영향으로 좀 뭔가 대이론을 만들고 싶었어요. 법칙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고안된 개념이 두 번째 정치 체계론이에요. 체계론.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치 체계론 교과서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니까 자, 간단하게 이제 원래는 좀 되게 복잡한 그림이긴 합니다. 데이비 이스턴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수용되어 있는 그림이 이거니까. 그러면 정치 주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구가 있고요. 정책 결정 기구. 자, 무언가의 요구사항이 들어간다 뭐라고요? 투입. 자, 뭔가의 결과물이 나온다. 산출. 그죠? 그 산출에 관한 어떤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환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정책 결정 주체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뭔가의 산출물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 작용, 다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재투입되는 과정. 됐죠? 예. 우리 수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수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이놈은 코로나, 그죠? 예, 예. 자,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정책결정기구 누구예요? 저죠? 예.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투입. 그죠? 예. 알았어요. 이제 조용히 할게요. 그죠? 산출. 너무 졸리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환류를 쉽게 말씀드리면 산출에 대한 평가예요. 환류는 피드백, 평가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겠고.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 이제 살을 붙여드릴게요. 옛날식의 그 고전적 객관식에서 나왔던 거. 투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냐? 요구, 지지로 이루어진대요. 요구, 지지. 그냥 외워버리자고요. 투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요구와 지지의 지지. 됐죠? 좋아요. 자, demand and support예요. 오, 괜찮아요, 발음? 자, 좋아요. 예. 자, 임용시험 제도 개편해 주세요. 이건 요구겠죠. 예, 문재인 정부 만세. 이건 지지겠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로부터 산출되는 거는 정책결정의 형태로 나와요. 정책결정. 팔러시, 디시전의 형태예요. 됐죠? 네, 정책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단어 외우자고요, 그냥. 또 단순 기입형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살을 붙여드릴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정치의 주인공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라고요?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 맞죠? 네, 국민이에요. 그러면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하는 건. 그래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국가기관. 그러면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막 우리나라 몇 건 분립? 3건 분립.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기관으로 또 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등 많이 있죠. 국가기관들. 예, 그런 국가기관들 생각하면 돼요. 정책결정기구 국가기관. 됐죠? 근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걸 조금 용어를 바꾼 게 뭐냐면 공식적 정책결정자라고 그래요. 공식적 정책결정자. 그냥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공식적 참여자. 그죠? 그래요. 정책결정자. 그죠? 자, 근데 말이 어렵잖아요. 공식적 정책결정자. 맞죠? 학원에서 제가 하얗게 쓰는 거는 검정색으로 필기하시고요. 노랗게 쓰는 거는 빨간색으로 쓰시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죠? 안 따라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징역 3년에 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거죠. 아시겠죠? 학원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근데 공식적 정책결정제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기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식적 정책결정제가 담당하는 건 투입이에요, 산출이에요, 환류예요. 다시 한번. 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기구에서 행하는 것은, 그죠? 예. 투입이에요, 산출이에요, 환류예요. 산출이죠, 산출. 그죠? 그러면 투입하고 환류, 평가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하겠어요? 비공식적 정책결정자가 하겠어요? 비공식적 정책결정자들이 주로 담당하겠죠.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써볼게요. 비공식적 참여자. 여기 칸이 좀 작으니까 그냥 참여자라고 할게요. 정책결정자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 투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개인. 1인 시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투입 과정에는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활동할 수 있다.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겠죠. 개인적 투입도 가능하니까. 그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강의 들어보시면 이제 수능 문제 해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이 길러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인적 투입 가능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정당. 공식적 참여자일까요? 비공식적 참여자일까요? 정당. 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정당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알고 계시는 정당 뭐 있죠? 더불어민주당 있고요. 또 국민의 힘, 그죠? 예,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도 있죠. 안철수에. 그죠? 예, 그다음에 정의당도 있고. 허경영 씨 정당 아세요? 공화당? 민주공화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저기도 누구도 있고. 허경영 씨가 정당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당 하게 되면 맨날 집권 여당만 생각하시는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돼요?
그럴 개연성이 높을 뿐이죠. 가능성이 높을 뿐이죠. 그죠? 국민의 힘이나 당론 결정에 따라서 국가 정책으로 정책 결정의 형태로 전환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허경영이가 만든 정당에서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한다. 자기 당선되면. 아, 진짜, 그죠? 저도 요즘에 조금 마음이 바뀌고 있는데. 그죠? 예. 허경영 씨의 정당에서 무조건 결정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책 결정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당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비공식 참여자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익집단들, 각종. 그죠?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또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대중매체, 언론. 등등등등 있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골격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왜 3단원의 도입 부분에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과정론 쪽이 3단원인데, 그 3단원에서 정치 과정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런, 거를 교과서에 수록해놓고, 그 다음에 뭐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 정치 과정에 참여자, 언론까지를 3단원에서 다루게 돼요. 2단원에서 이제 2단원 그 전에 헌법 파트 하면서 주요 국가기관들을 다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를 2단원에서 다루고. 아시겠죠? 공식적 참여자는 2단원에서 하고. 아시겠죠? 자, 이런 골격으로 이루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좀 살을 좀 붙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임용시험의 가능성을 확대해 보면 여기에 있어요. 공식적 정책 결정자에서 우리가 근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특징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대 사회하고 현대. 그죠? 예.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언제냐? 근대라고 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자체를 무자르듯이 막 딱딱딱 해가지고 나눌 수는 좀 없는 거니까. 그죠? 그 옛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고대 하게 되면 고대 그리스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그죠? 가장 옛날 뭐라고요? 고대. 그죠? 에그 헬로, 저 그렇게 세계사 때 외웠던 것 같은데, 에그가 헬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에게 문명 그리스. 그죠? 헬레니즘 로마까지. 그죠? 근데 우리 정치학에도 주목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예요.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 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중세가 있어요. 중세. 한 4세기부터 한 14세기 정도. 그죠? 의 시기를 중세. 중세. 이거는 신학의 시대. 교황의 시대. 교황.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보다 힘이 강했던 시기야. 그래서 왕들이, 정치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들이 교황한테 와서 막, 절하고, 그렇게 했던 한호사의 굴욕이니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 종교의 시대. 아시겠죠? 이게 중세고, 그 다음에 과도기로서, 그러면 이제 그래요? 교황의 힘이 개별 군주보다 힘이 셌던 시기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왕정기가 있어요. 절대주의 시대. 절대주의 시대. 그죠? 그러면 절대주의라고 한다면 군주권이 대단히 뭐 있겠어요? 강했겠죠. 군주권이 절대적으로 강했던 시기. 됐죠? 그죠? 내가 곧 국가다! 막 이렇게. 그죠? 나는 태양이다! 막 이러는. 그죠? 예. 이런 절대주의 시대. 그러면 이 절대주의 왕권을 타도해버리고, 그죠?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그죠? 시민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무슨 혁명? 시민혁명. 그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고. 됐죠? 이게 바로 뭐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시민혁명. 그 시민혁명 이후의 사회를 뭐라고 한다? 근대라고 해요. 근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18세기고 18세기 이후를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그죠? 예, 참정권에 뭐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20세기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현대 민주국가로 변천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와, 몇천 년의 역사를 그냥, 몇 줄로. 그죠?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가장 옛날 뭐라고요? 다 쓰셨어요? 그죠? 예, 이 정도는 안 봐도 다 쓰실 수 있죠?
제 장점이 조금 덩치가 커가지고 외우시기 할 때 잘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있어요. 자, 메모하셨나요? 자, 괜찮아요? 가장 옛날이 뭐라고요? 고대. 고대에서 가장 주목하는 시기는 뭐라고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들. 그 중에서 아테네에서 뭐 했다? 민주주의 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죠? 예, 우리의 정치 체제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예, 종교의 힘이 강했던 시기가 뭐라고요? 중세. 그러니까 중세는 안 나와요, 정치학에서는. 그죠? 신학의 시대니까. 정치의 실종 시대니까. 그래서 교황의 눈치를 봤던 왕들의 힘이 강해졌던 시기를 절대주의 시대라고 해요. 그죠? 그 절대 왕정을 붕괴시킨 게 무슨 혁명? 시민혁명 이후를 무슨 사회라고 한다? 근대사회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그저를 근대사회라고 하고, 이제 대공황 터지면서 20세기 이후에 현대사회로 변천해 왔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죠? 좋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민주주의를 했던 시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조금 했겠죠. 그죠? 조금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세 때 민주주의 했어요? 절대 왕정시가 민주주의입니까? 엄청난 독재죠. 그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했던 시기는 이 세 시기예요, 세 시기. 그죠? 예.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보편적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왕정이었고. 되시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 근대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부활을 했잖아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할 때 영토가 넓고, 아까 약간 부연설명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영토의 규모가 작고 인구가 작으니까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니까 영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아졌어요. 모든 시민이 참여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표를 뽑아서 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표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는, 국민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는 뭐 대통령도 뽑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 국민의 대표가 모인 기관을 뭐라고 하죠? 의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회.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죠?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됐죠? 국민의 대표기관 뭐라고요? 의회. 이 의회가 보통 명사고 우리나라는 그 의회를 뭐라고 부르죠? 국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국회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모든 나라가 의회가 있어요. 의회.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회 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민주주의 원리에 그래도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국가가 되면서 그죠? 자, 행정적 업무가 증가하게 돼요. 그죠? 국가에. 특히 무슨 국가 추구하면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죠?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해요. 내버려 두고 그냥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국가가 시민사회 또는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맞죠? 뭐 대공황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이나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국가의 행정적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이것도 이 용어 기억하세요. 자,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특히 행정부가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니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행정국가화 현상. 아이들 객관식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잘 나오는 선지예요. 아이들 객관식 수능 시험이나 그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정책 결정기구 여기다가 딱 밑줄 쳐놓고 이걸 뭐 이렇게 기억해놓고 기억에서 현대 사회로 이행되면서 행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왔다.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용 서답형 시험이니까 그죠? 예. 그럴 때
근대 사회와 비교해서 현대 어떤 정책 결정 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을 쓰시오. 기입형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좋아요. 자,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행정국가 현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걸 민주주의 측면으로 본다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민주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정국가는 특히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고 그 정책 결정의 어떤 정당성이라 국가 부분이 너무나 세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선거제도. 자, 선거제도. 자,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는, 자, 데이비 이스턴의 투입, 산출, 환류 기능이라고 한다면, 투입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투입 기능,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투입 기능이, 자, 정치 과정 속에서 투입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입을 잘 반영하는 공약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됐죠? 좋아요. 산출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애매하죠? 선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 그 자체로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산출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자,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환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동그라미 쳐놨네요. 그죠? 평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선거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재명 뽑을 것이고, 그죠? 예, 이 문재인 정부나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윤석열이한테 표를 주겠죠. 아시겠죠? 평가 기능 당연히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거제도는 투입과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어떤 참여 수단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권위주의 또는 유사어로서 전체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거 나중에 다 할게요. 자, 나중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됐죠? 권위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억압적 체제예요. 공통점은 뭐라고요? 억압적 체제입니다. 억압적 체제.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적 체제예요. 예, 어저께도 제가 제 주니어, 현중수 주니어가 셋이 있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기여하고 있는 건 딱 그거 하나. 다자녀를 갖고 있다는 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첫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에 진학하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죠? 막내 딸. 완전 셋 중에서 저를 제일 닮았어요. 딸이. 나중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4학년짜리 애가 민주주의의 그 반대말로 공산주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의 지적인 능력이 많이 성장했구나. 저 혼자 생각했고, 그죠? 예. 근데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죠? 예, 독재. 그죠? 다수의 지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만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야. 북한인도 공산주의인데, 걔네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자기들도 민주주의 한다라고 얘기해. 그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는 나중에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죠? 예. 우리나라 박정희 시절은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죠? 히틀러의 지배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억압적 체제다. 아시겠죠? 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에서는 투입이 활성화될까요? 저조할까요? 저조해요. 무서워서 감히 못하죠. 그죠? 예. 산출. 국가가 시키는 거는요. 많겠죠, 그죠? 그죠? 새마을 운동 하자. 그죠? 예, 수출 100억 불 달성. 그죠? 됐나요? 예, 12시 이후에 통행 금지.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시키는 건 많겠죠. 자, 거기에 대한 활발한 평가 기능이 이루어질까요? 저조하겠죠. 됐죠? 예.
이렇게 투입과 산출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투입하는 게 없어도 산출이 많을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예, 국가가 그렇게 독재하고 국민들을 억압할 때 나름대로의 통치 수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시키는 거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체제는 뭐가 많은 게 좋아요? 조화가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 투입과 산출에 어떻게 보면 조화하고 그다음에 그 산출에 대한 활발한 환류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저하고 한 번만 되뇌이고 가죠. 자,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여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다? 정치다. 아시겠죠? 누가 정의했다? 데이비 이스턴이 정의했다. 권위라고 하는 게 기표로 한번 나왔었다. 됐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을 어떤 대이론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 그게 무슨 모형? 예, 정치 체제론. 그죠? 또는 투입 산출 모형, 또는 폴리티컬 시스템 모형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싹 가려버릴게요. 자, 정치 주체가 정책 결정기구로 뭐 한다? 투입. 투입은 두 가지 형태로 뭐라고요? 요구, 지지. 그러면 정책 결정기구에서 자, 뭔가 결과물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한다? 산출. 산출은 무엇의 형태로? 정책 결정의 형태로. 됐죠? 정치 주체는 누구고? 국민. 정책 결정기구는 국가기관인데 그걸 공식적 정책 결정자. 됐죠? 자, 이 공식적 정책 결정자가 역사적으로 좀 변화의 측면이 있잖아요. 근대 사회에서는 누구 중심? 국민의 대표기관인 누구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현대 국가로 전환되면서 특히 국가가 무슨 국가를 지향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 한다.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선거제도는 그죠? 선거제도는 무엇과 무엇은 기능을 수행하는 투입과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수단이고 억압적 체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뭐예요? 권위주의하고 예, 전체주의일 때는 그죠? 투입, 산출, 환류 중에서 무슨 부분만 부각되고 산출 부분만 부각되고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하나 빼먹었는데 자, 투입과 환류 기능을 이제 산출이 아니라 투입과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참여자들이 누가 있다? 개인도 있지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이다. 다 끝났어요. 그죠? 아시겠죠? 좋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7페이지까지 우리 지금 현재 교재로서는 7페이지까지 내용을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첫 시간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그다음에 8페이지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